김지연은 그날따라 유난히 공기가 차다고 생각했다. 10월의 바람은 아직 따뜻함을 머금고 있어야 했지만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은 마치 한겨울의 것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집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존재처럼 공간을 채웠다.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을 재촉하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현관문이 아닌 맞은편 벽에 걸린 웨딩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에 남자, 박지훈 역시 그녀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2년 전의 모습이었다. 지연은 자신의 아랫배를 쓸어내렸다. 아직 티가 나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새로운 생명의 온기였다. 오늘 아침 그녀는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테스트기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지훈이 그토록 바라던 아이였다. 청수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에게 아이는 단순한 자식 이상의 의미, 즉 가문의 인정을 받는 확실한 증표였다. 그녀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온종일 고민했다. 저녁 식탁에서 깜짝 발표를 할까? 아니면 그의 서재의 테스트기를 예쁜 리본으로 묶어둘까? 하지만 그녀의 달콤한 상상은 오후 3시. 한 통의 문자 메시지로 산산조각 났다. 발신자 불명. 내용은 간단했다. 더 늦기 전에 남편을 확인해. 지금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집에서. 지연은 처음엔 스팸 문자라 생각했다. 하지만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서유라. 유라는 지연과 대학 동기였고 지훈을 소개해준 사람이기도 했다. 유라는 항상 지연의 곁에 있었다. 그녀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녀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런 유라가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지훈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휴대폰을 꺼둘 것이라 말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지연은 차를 몰았다. 유라의 오피스텔은 여기서 30분 거리였다. 운전하는 내내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아닐 거야.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하지만 불안감은 짙은 안개처럼 그녀를 감쌌다. 유라의 오피스텔 주차장.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지하 2층 구석에 주차되어 있었다. 지훈의 차였다.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니, 그는 유라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왔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용무가. 수만 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단 하나의 끔찍한 진실만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1503호. 유라의 집. 그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유라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네가 제일 먼저 달려와 줘라며 알려준 번호였다. 지연은 망설였다. 이 문을 열면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눌렀다. R. 우. 바. 링.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현관에는 지훈의 구두가 유라의 하이힐과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지연의 세상은 소리를 잃었다.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보았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지훈의 낮은 웃음소리와 유라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이는 아직 모르겠지. 정말 임신한 거면 어떻게. 유라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 그럴 리 없어. 설사 그렇다 해도 내 아이는 너와 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뿐이야. 지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에 감사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했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거실 소파에 앉아 벽시계를 보고 있었다. 째깍, 째깍. 시간은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6시가 다 되어간다.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돌아온 것이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다. 다녀왔어. 여보, 오늘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피곤하네. 그가 지연에게 다가와 이마에 입을 맞추려 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피했. 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메말라 있었다. 유라. 만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갈라져 나왔다. 지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하지만 그는 곧 태어난 척 웃어 보였다. 유라 아니. 무슨 소리야? 나 하루 종일 회의였다니까. 당신도 알잖아. 그는 완벽한 연기자였다.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관객이 아니었다. 이거 뭐야? 지연이 그의 셔츠 깃에 묻어있는 옅은 립스틱 자국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 그것은 유라가 항상 쓰던 향수였다. 지훈은 당황한 듯 셔츠 깃을 내려다보았다. 이건 회의 중에 직원이 실수로.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오늘 아침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였다. 그녀는 그것을 지훈의 얼굴에 던졌다. 서류가 흩어지고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사진 속의 작은 점. 그것이 그들의 아이였다. 지훈의 눈이 놀람으로 커졌다. 지연아, 이게 정말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사진을 주우려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지연이 그의 손을 막아섰다. 만지지 마. 더러운 손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훈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지연아,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유라는 그냥 뭐. 지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냥 침대까지 같이 가는 친구.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유라랑. 내가 임신한 걸 알면서도. 아니, 넌 몰랐지. 알았다면 더 끔찍했겠지. 그녀는 숨이 가빠왔. 배가 미세하게 아파오는 것 같았다. 지연아, 진정해. 일단 앉아서 얘기. 지훈이 다가오려 했지만 지연은 뒷걸음질 쳤다. 나가. 뭐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연은 현관문을 가리켰다. 지연아, 제발 흥분하지 마.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아이. 지연이 허탈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아이가 생각나. 당신 입에서 아이라는 말 꺼내지 마. 역겨워.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근처에 있던 꽃병을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맑은 소리와 함께 꽃병이 산산조각 났다. 물과 꽃잎이 사방으로 튀었다. 지우는 놀라 멈칫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섰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그녀는 흩어진 유리, 조각과 지연의 붉어진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초음파 사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고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게 정말이냐? 네가 드디어. 그녀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지훈아, 너는 잠깐 나가 있거라. 내가 지연이랑 할 얘기가 있다. 지훈은 망설이다가 시어머니의 눈짓에 못 이긴 척 밖으로 나갔다. 거실에는 다시 지연과 시어머니 단둘만 남았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그래, 임신이라. 축하한다. 그런데 그게 박지훈의 아이라는 건 확실하고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지연의 심장에 밝혔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시어머니는 지연의 말을 잘랐다.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네가 유라 오피스텔에 갔던 거. 다 안다. 밖에서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거든. 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그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지훈이는 유라를 사랑한다. 네가 들어오기 전부터. 아니, 널 소개해 준 것도 유라의 계획이었지. 넌 그냥 우리 집안에 아이를 낳아줄 대리모가 필요했을 뿐이야. 지연은 귀를 의심했다. 대리모. 라니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으니 지훈이도 유라도 지쳤던 게지. 마침 유라가 임신을 했단다. 그것도 아들이라더군.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유라가 임신을... 그래. 그러니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이 집안의 며느리 자리는 유라의 것이고 저 아이는... 글쎄, 네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우리 집안은 핏줄이 섞인 사생아는 원치 않는다. 지연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배신감보다 더 큰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이용당한 것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어떻게 저한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혼 합의서다.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뱃속의 아이는 지우고 2번 다시 우리 집안 앞에 나타나지 마라.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싫어요. 절대로.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당신들 같은 악마들에게서 지켜낼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위자료 따위 필요 없어요. 이혼. 해드릴게요. 대신 당신들은 평생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다. 짐을 챙길 것도 없었다.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져온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현관을 나설 때 지훈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초조한 얼굴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지연을 보자 그는 다급하게 담배를 껐다. 지연아, 어머님이랑 얘기는? 지연은 그를 무시하고 지나쳤다. 지연아, 그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지연은 있는 힘껏 그의 뺨을
내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고 그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닫히고 지연은 차가운 금속 벽의 등을 기댔다.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 들린 캐리어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2년 전, 이 집으로 시집 올 때 들고 왔던 바로 그 캐리어였다. 그 안에는 그녀가 친정에서 가져온 몇 벌의 옷과 낡은 일기장이 전부였다. 청수그룹의 며느리로 살면서 그녀는 자신만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모든 것이 박지훈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것들이었고, 이제 그 이름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함께 사라졌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맑은 기계음이 울렸다. 로비는 따뜻한 오렌지색 조명으로 환했지만 지연에게는 그 빛이 닿지 않았다. 야간 근무를 서던 도어맨이 그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무심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이런 시간에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안주인의 모습은 흔치 않았지만 그들은 질문하지 않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었다. 지연은 그들의 무관심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끌어모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자동문을 통과했다. 밖으로 나오자 10월의 밤 공기가 그녀의 젖은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춥다는 감각이 뒤늦게 밀려왔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친정은 지방에 있었고 이 시간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알릴 용기가 없었다. 친구, 그녀의 유일한 친구라고 믿었던 서유라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배신했다. 다른 친구들은 그녀가 재벌가에 시집간 이후로 자연스레 멀어졌다.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녀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들이 그녀의 눈물 어린 시야 속에서 번져나갔다. 저마다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 시끄럽게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 이 거대한 도시에서 그녀의 불행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다리가 아파왔다. 하이힐을 신고 무작정 걸었더니 발목이 시큰거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아랫배에서 시작되었다. 콕콕 쑤시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었다. 지연은 걸음을 멈추고 가로등을 붙잡았다. 안 돼. 그녀는 낮은 소리로 신음했다. 아이. 그녀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다. 시어머니의 잔인한 말과 지훈의 배신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그녀의 유일한 희망.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겨우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 건너편에 모텔이라는 붉은 네온 사인이 깜박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아픈 배를 감싸 쥔 채 힘겹게 횡단보도를 건넜다. 모텔 로비는 담배 냄새와 눅눅한 방향제 냄새로 가득했다. 카운터의 중년 남자는 그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열쇠를 내밀었다. 지연은 지갑에 남아있던 현금 몇 장을 꺼내 지불했다. 방은 3층 구석에 있었다. 낡은 복도를 지나 문을 열자 싸구려 청소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캐리어를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하지만 통증은 멈추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변기 시트 위에서 그녀는 절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속옷에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아니야.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방금 겪은 배신의 고통을 압도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다 망설였다. 지금 그녀의 신분이 알려지면 청수그룹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다. 그들은 이 아이를 사생아라고 부르며 지우라고 했던 자들이었다. 지연은 대신 택시 앱을 켰다. 가장 가까운, 그러나 청수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병원의 응급실을 검색했다. 다행히 근처에 여성 전문 병원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짐을 챙길 것도 없이 방을 나섰다. 모텔 주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백해진 얼굴로 아랫배를 감쌌다. 아가야. 제발. 제발 엄마 좀 도와줘. 너마저 나를 떠나면 안 돼. 그녀는 평생 하지 않았던 기도를 간절하게 올렸다. 응급실은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낮은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지연은 접수처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차가운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다. 그녀의 주변에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청수그룹의 며느리 김지연이 아니라 그저 응급처치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초음파 검사실로 안내되었다. 차가운 젤이 그녀의 배에 발라지고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지연은 감히 모니터를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의사의 입만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쥐었다.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김지연 씨.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지연은 침을 삼켰다. 네. 출혈이 좀 있네요. 유산기가 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지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이는 괜찮은 건가요? 의사는 모니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그는 기계를 조작하며 화면을 확대했다. 지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제발 나쁜 소식만 아니기를.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일단 심장 소리는 들립니다. 지연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하지만 의사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모니터와 지연을 번갈아 보았다. 아주 드문 경우인데. 그는 마른 침을 삼키더니 모니터를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검은 공간 안에 작은 점들이 보였다. 여기. 이게 아기 집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화면의 한 곳을 가리켰. 심장 소리가 하나가 아니네요.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네, 그게 무슨. 의사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축하드려야 할지, 걱정부터 하셔야 할지 모르겠군요. 김지연 씨, 여기 심장 소리가 3개입니다. 3개요? 네. 새 쌍둥이입니다. 지금 임신 6주차 정도인데 3개의 심장이 모두 뛰고 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출혈이 있고 다태아 임신은 원래부터 고위험군입니다. 특히 초기 유산 확률이 매우 높죠. 의사는 기계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연의 귀에는 새쌍둥이라는 말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었다. 세 개의 작은 점이 찍힌 사진이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는 하나뿐인 아이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했는데 이제 그녀의 뱃속에는 세 개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이것은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일까? 의사는 그녀에게 당장 입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입원비가 없어요. 일단 약을 처방해 주세요. 집에서 쉬겠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행색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고 유산 방지 주사와 약을 처방해 주었다. 지연은 병원을 나왔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이었다. 도시가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공원 벤치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다. 세 개의 작은 점.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그리고 이 세 아이의 목숨을 책임져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도 강렬한 결의가 솟아올랐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들을 지켜내야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비행기 표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했다. 그들이, 청수그룹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시간은 상처를 덮는 붕대와 같지만 흉터까지 지우지는 못한다.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김지연의 삶은 서울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갯비린내가 진동하는 남쪽 끝 항구 도시 세진의 작은 식당으로 송두리째 옮겨졌다. 그녀는 이제 청수그룹 며느리가 아닌 강여산의 식당에서 일하는 미혼모 지연 씨로 불렸다. 세진은 서울에서 가장 먼 곳 중 하나였고 지연이 가진 돈으로 올 수 있는 마지막 장소였다. 그녀는 그날 병원에서 나온 직후 인천의 한 전당포에서 결혼 반지를 푼돈에 넘겼다. 그리고 무작정 남쪽으로 향하는 가장 늦은 버스에 올랐다. 버스에 몸을 싣고 있는 12시간 동안 그녀는 유산 방지 주사의 기운으로 겨우 버텼다. 아랫배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세 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붙잡았다. 세진 버스 터미널에 내렸을 때 그녀는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캐리어 하나와 뱃속의 새 생명뿐이었다. 비틀거리며 걷던 그녀가 쓰러진 곳은 터미널 근처에서 24시간 돼지국밥을 파는 강 여산의 식당 앞이었다. 식당 주인인 강 여사는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과부였지만 새벽녘에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 만삭의 지연을 외면하지 못했다. 갈 데 없으면 여기서 일해. 방은 창고방이라도 괜찮으면. 강 여사는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녀가 내어준 국밥은 지연이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따뜻했다. 그렇게 지연의 6년이 시작되었다. 처음 몇 달은 지옥과도 같았다. 새 쌍둥이를 임신한 배는 남들보다 2배는 빠르게 불러왔고 입덧은 끔찍했다. 그녀는 식당의 역한 음식 냄새를 참아가며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좁아터진 창고방에서 쥐가 나는 다리를 주무르며 잠을 청했다. 강 여사는 그녀에게 병원비를 대주진 않았지만 꼬박꼬박 보건소에 데려가 철분제를 타다 주었고 미역과 사고를 푹 고아 애기들 생각해서 먹어라며 툭 던져주곤 했다. 출산은 예상보다 한 달 일찍 찾아왔다. 세진의 작은 산부인과에서는 다태아 출산이 어렵다고 했지만 이미 양수가 터진 상태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연은 2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죽을 힘을 다해 세 아들을 낳았다. 첫째, 세진. 둘째, 세하. 셋째,
세온. 아이들은 모두 2kg을 겨우 넘는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다. 지연은 병원비 청구서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때 강 여사가 꼬깃꼬깃한 돈 봉투를 내밀었다. 내 퇴직금이야. 갚든가. 아니면 네가 나중에 나 늙어 죽을 때까지 여기서 국밥 팔든가.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 돈을 받았다. 그날부터 지연의 삶은 전쟁이었다. 3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상상 이상이었다. 한 아이를 재우면 다른 아이가 울었고, 한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다른 아이가 배고프다고 보챘다. 그녀는 하루에 1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등은 아이를 업기 위해 항상 굽어 있었고, 손목은 젖병과 기저귀를 가느라 시큰거렸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에는 기미가 자리 잡았고, 부드럽던 손은 식당 일과 육아로 거칠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다. 세 아이는 마치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안다는 듯이 크게 보채거나 아픈 법이 없었다. 그들은 식당 구석의 작은 방에서 셋이 꼭 붙어 잠을 잤고, 강 여사의 구수한 욕지거리를 자장가 삼아 자랐다. 아이들이 4살이 되던 해, 지연은 결심했다. 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그녀는 강 여사에게 아이들을 잠시 맡기고 읍내의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녀가 파고든 것은 경영학이나 재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법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 일을 준비하고, 오전에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뒤 오후 내내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민법, 특히 친족 상속법을 미친 듯이 공부했다. 인지청구 소송, 친생자 관계 확인, 상속 회복 청구권. 그녀가 청수그룹 며느리였을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들이었다. 그녀는 박지훈이 법적으로 아이들의 아버지임을 인정받게 할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이들이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엄마로서의 마지막 의무였다. 그렇게 6년이 지났다. 세진, 세아, 세호는 건강하고 밝은 6살짜리 소년들이 되었다. 비록 비싼 장난감이나 새 옷은 없었지만 세 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다. 그들은 엄마가 도서관에서 가져온 법률 서적을 그림책 삼아 글씨를 깨쳤고, 식당 손님들의 다양한 사투리를 들으며 사회를 배웠다. 그들은 천재는 아니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더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의 슬픔과 강인함을 동시에 지켜보며 자란 아이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지연은 화면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청수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6년 전보다 더 중후해진 박지훈과 그의 옆에 우아하게 서 있는 서유라가 있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은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나운서는 청수그룹의 차기 후계자 박지훈 사장 내외와 외아들 발건우 군입니다라고 소개했다. 지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6년 전 시어머니는 유라가 아들을 임신했다고 했다. 저 아이가 그 아이였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낡은 캐리어를 열어 6년간 모아온 자료들을 꺼냈다. 새 아이의 출생 증명서, 유전자 검사를 위해 몰래 보관해 두었던 박지훈의 칫솔, 그리고 6년간 그녀가 필사적으로 공부한 법률 노트. 그녀는 박지훈과 서유라의 행복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새 아들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새 아이는 똑같은 줄무늬 내복을 입고 서로의 팔다리를 엉킨 채 자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박지훈의 이목구비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지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작은 항구 도시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아이들에게도 존재할 권리가 있었다. 그녀의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청수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아니라도 그 집안의 피를 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강 여사에게 며칠간 서울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강 여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지연의 주머니에 차비와 함께 꼬깃 탄 돈 몇 장을 찔러 주었다. 가서 지고 오지 마라. 그것이 강 여사의 유일한 말이었다. 지연은 새 아들의 손을 잡고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6년 전 도망치듯 떠났던 그 도시로 그녀는 이제 3명의 아이들과 함께 돌아가고 있었다. 서울의 공기는 세진의 것과 완전히 달랐다. 세진의 바람이 짠 소금기를 머금고 있었다면 서울의 공기는 매캐한 매연과 수많은 사람들의 낯선 욕망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6년 만에 돌아온 도시는 지연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거대하고 차가웠다. 고속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새 아이는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과 소음에 압도당했다. 세진, 세아. 세호는 난생 처음 보는 높은 건물들을 신기해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엄마의 낡은 코트 자락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그 작은 손들의 온기가 지연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들은 곧장 성북동으로 향하지 않았다. 지연은 우선 아이들을 데리고 터미널 근처의 값싼 여관의 방을 잡았다. 6년 전 그녀가 하룻밤 묵었던 그 모텔보다도 더 허름한 곳이었다. 방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아이들은 낯선 장소에서의 하룻밤에 오히려 신이 난 듯 좁은 침대 위에서 뒹굴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저 아이들이 누려야 할 평범한 것들을 자신이 빼앗은 것만 같았다. 그녀는 짐을 풀지도 않은 채 밤새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떠나온 서울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다음 날은 청수그룹 박 회장의 70번째 생신이었다. 지연은 그 날짜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며느리였을 때 시아버지의 생신은 집안의 가장 큰 행사였고 모든 것이 그날을 위해 돌아갔다. 6년 전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창립 50주년 행사는 대외적인 것이었지만 박 회장의 생신연은 성북동 본체에서 가족들만 모여 조용하지만 위압적으로 치러지곤 했다. 지연은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다. 가장 완벽하게 행복해야 할 그 순간에 그녀는 그들의 위선적인 평화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날이 밝자 지연은 아이들에게 어제 시장에서 산 그나마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혔다. 새 아이는 똑같이 생긴 체크무늬 셔츠와 면바지를 입었다. 엄마, 우리 오늘 어디 가요? 놀이동산 가요? 셋째, 세온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다. 지연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보면 알아.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분들을 만나러 갈 거야.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여관을 나섰다. 그들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성북동 언덕 아래에 도착했다. 성북동의 언덕길은 여전했다. 부유한 동네 특유의 고요함과 높은 담벼락이 그들을 위압했다. 아이들은 가파른 언덕길에 금방 지친 듯 헉헉거렸다. 엄마, 다리 아파요. 둘째, 세아가 주저앉으려 했다. 지연은 세아를 안아 올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리고 앉았다. 조금만 참자. 아들, 저기, 저 큰 대문까지만 가면 돼. 엄마가 이따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대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드디어 그들이 6년 전 지연이 쫓겨났던 그 집, 청수그룹 본체의 거대한 철문 앞에 섰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위압감은 여전했다. 지연은 인터폰을 누르려다 망설였다. 손이 땀으로 축축했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첫째 세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무서워요. 가장 듬직한 첫째가 오히려 그녀를 위로했다. 지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누구십니까? 경비원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지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저, 김지연입니다. 6년 전에.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비원이 말을 잘랐다. 김지연 씨요.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분 모릅니다. 경비원은 아마도 새로운 사람이거나 혹은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이리라. 아니에요. 저, 박지훈 사장님. 아니, 박지훈 씨 만나러 왔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회장님 생신연 중이라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경비원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제발요 한 번만.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언덕을 올라와 대문 앞에 멈췄다. 경비실에서 문을 열어주는 동안 차의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왔다. 차 안에는 지연의 시어머니였던 송 여사와 6년 전 그녀의 친구였던 서유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앉은 남자아이가 타고 있었다. 아마도 발건 후 그들의 아들이리라. 송 여사와 서유라는 지연을 즉시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지연은 그저 촌스러운 옷을 입고 아이 셋을 주렁주렁 매단 행색이 초라한 여자일 뿐이었다. 웬 거지들이야. 경비원은 뭐 하고 있어. 빨리 치우지 않고. 송 여사가 경비원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 목소리, 6년이 지났지만 지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 목소리였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을 등 뒤로 감쌌다. 하지만 서유라의 시선은 달랐다. 그녀는 지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순간 숨을 들이켜는 듯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머님, 저 여자. 서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송 여사의 팔을 붙잡았다. 송 여사는 그제야 지연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했다. 너. 송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6년 전 자신이 분명히 쫓아냈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과거의 망령을 마주한 표정이었다. 차가 멈춰 선 채 대문 안쪽과 바깥쪽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때 송 여사의 시선이 지연의 등 뒤에 숨어 있던 새 아이에게로 향했다.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새 아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 특히 첫째 세진의 얼굴은 송 여사가 평생을 바쳐 모셔온 남편 박 회장의 어린 시절 사진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둘째 세아와 셋째 세호는 박지훈의 어릴 적 모습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했다. 송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 문을 거칠게 열고 나왔다. 네가 감히 여길.
이 근본 없는 것들은 다 뭐냐? 그녀가 아이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녀의 격앙된 목소리에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엄마, 무서워. 세온이가 지연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지연은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아가,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감히 어디서. 송 여사가 지연에게 다가와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그만하십시오. 어머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의 목소리였다. 송 여사는 자신에게 감히 맞서는 지연의 모습에 더욱 격분했지만 지연의 눈빛을 보고 순간 멈칫했다. 6년 전 울며 매달리던 그 유약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 눈에는 절망과 고통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강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집 안에서 소란을 들었는지 박지훈이 나왔다. 그는 아들 건우에게 줄 선물을 가지러 나온 참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그는 즐거운 표정으로 나오다가 문 앞에 서 있는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초라한 행색의 여자, 울고 있는 3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 여자. 지연 씨,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6년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그가 애써 잊으려 했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자신을 쏙 빼닮은 3개의 얼굴.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시간이 그 자리에 멈춘 듯 했다. 성북동 저택의 거대한 철문 앞에서 김지영과 박지훈, 그리고 송 여사는 각자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지점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만이 유일하게 현실을 일깨우는 소리였다. 박지훈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6년 전 비를 맞으며 뺨을 때리던 지연의 그 도끼 어린 눈빛이 마지막 기억이었다. 그는 그녀가 죽었거나 혹은 적어도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어왔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눈앞에 서 있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아 거칠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6년 전보다 더 형형하게 살아있는 그녀가, 그리고 그 아이들. 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울고 있는 새 아이의 얼굴은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박지훈의 아이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릴 적 앨범을 수백 번도 더 보았다. 저 얼굴은 의심할 여지 없는 자신의 얼굴이었다. 어떻게 6년 전 그녀는 분명 임신 초기였고 시어머니는 그 아이를 처리하라고. 그는 차마 그 뒷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을 포기했었다. 그런데 셋이라니, 그것도 이렇게 자신을 빼닮은 아이들이.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송 여사였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박지훈 뭐 하고 서 있어. 저 미친 여편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더러운 애새끼들을 끌고 와. 그녀는 아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당장 저것들 끌어내지 못해. 경비, 뭐해. 저것들 싹 다 묶어서 경찰서에 쳐넣어. 송 여사의 히스테릭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서유라는 차마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자신의 아들 발건우의 눈을 손으로 가린 채 창백한 얼굴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연은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더 바싹 숨겼다. 그리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김지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더러운 애새끼들이 아닙니다. 그녀의 시선이 송 여사를 지나 멍하니 서 있는 박지훈에게 향했다. 저는 오늘 제 아이들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러 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아버지라는 단어에 울고 있던 아이들 중 둘째 세아가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다. 세아는 엄마의 낡은 코트 자락을 잡아당기며 저 건너편에 멍하니 서 있는 남자를 가리켰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갈라져 나왔다.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엄마가 말한 그 서울에 있는 아빠예요. 그 순진무구한 질문은 송 여사의 고함보다 지연의 어떤 날카로운 비난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 박지훈의 심장을 관통했다. 박지훈은 그 말에 맞아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듯했다. 아빠. 그가 자신의 아들 건우에게서만 들어왔던 그 단어를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그를 향해 내뱉고 있었다.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그 자체로 시인처럼 보였다. 송 여사는 이 기막힌 상황에 기절할 지경이었다. 저 요망한 것 봐라. 애한테 무슨 말을 가르친 거야, 지훈아. 저건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돈 뜯어내려고. 무슨 소란이냐. 그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대문 안쪽에서 울려 퍼졌다. 소란을 듣고 나온 것은 바로 이 집의 주인이자 청수그룹의 심장, 박 회장이었다. 그는 칠순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꽃게란 자세로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등 뒤로 몇몇 친척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뒤따랐다. 박 회장의 등장은 순식간에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송 여사조차 감히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박 회장의 노회한 눈이 문 밖의 광경을 천천히 훑었다. 엉망으로 일그러진 아내의 얼굴, 넋이 나간 아들, 차 안에서 사색이 된 며느리, 그리고 캐리어도 없이 맨몸으로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여자와 그녀 뒤에 숨어 겁에 질린 3명의 아이들. 박 회장의 시선은 지연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아이들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지연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2년 동안 그저 밥상에서나 마주치던 그림자처럼 조용한 며느리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을 보았다. 그의 시선이 첫째 세진의 얼굴에 멎었다. 다른 두 아이가 아들 지훈을 닮았다면 저 첫째 아이는 박 회장 자신의 어린 시절을 찍어 놓은 흑백 사진, 바로 그 얼굴이었다. 박 회장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그의 아버지, 즉 청수그룹 창업주의 매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을 저 아이는 가지고 있었다. 재벌가에서 혈통은 운명이고 전부였다. 박 회장은 다른 두 아이는 볼 필요도 없었다. 그는 단번에 알았다. 저 아이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박씨 가문의 피였다. 송 여사가 다급하게 남편에게 달려갔다. 아버님. 아니, 여보. 저 여자가 6년 전에 집 나간 김지연인데 어디서 이상한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하지만 박 회장은 손을 들어 아내의 말을 막았다. 그는 지팡이를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김지연이냐? 네. 회장님, 6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지연은 허리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히 그의 눈을 마주보며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 아이들은 회장님의 친손자입니다. 그녀는 봉투를 앞으로 내밀었다. 여기 새아이의 출생 증명서와 박지훈 씨와의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들어 있습니다. 박지훈의 칫솔. 6년 전 그 집을 나오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챙긴 유일한 복수의 증거였다. 송 여사와 박지훈의 얼굴이 동시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가 거기까지 준비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박 회장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팡이로 바닥을 한번 툭 쳤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울음을 그치고 거대하고 낯선 할아버지의 등장을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박 회장은 지연을 보지 않고 굳게 닫힌 철문을 향해 턱짓했다.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 말은 송 여사와 서유라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아버님 안 됩니다. 회장님, 저것들은 두 여자의 절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하지만 박 회장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박지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뒷모습과 지연, 그리고 아이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경비원은 박 회장의 명령에 따라 굳게 닫혔던 철문을 열기 시작했다. 6년 전 맨몸으로 쫓겨났던 그 문이 이제 그녀와 새 아들을 위해 육중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리고 있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6년 만에 다시 밟는 저택의 정원은 지연에게 너무나도 낯설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그녀를 밀어내는 듯했다. 잘 다듬어진 향나무에서는 여전히 비싼 향기가 났고 자갈이 깔린 길은 하이힐을 신지 않은 그녀의 낡은 운동화 소리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새아이는 거대한 정원과 궁전 같은 집에 놀라 잠시 울음을 잊은 채 엄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아이들의 작은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연은 그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6년 전이 길을 쫓겨날 때는 혼자였지만 지금 그녀는 셋이었다. 박 회장은 이미 본체의 대청마루, 집안의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생신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친척들은 감히 이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 끼어들지 못하고 멀찍이 서 수군대고 있었다. 송 여사와 서유라, 그리고 박지훈은 죄인처럼 박 회장의 곁에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거실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지연과 새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거실은 값비싼 도자기와 곡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화려함은 새진 항구의 곰팡내, 나는 여관방에서 막 올라온 지연 모자의 초라함을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안거라.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들의 맞은편 가장자리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다. 값비싼 가죽 소파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곳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혹은 앉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겼다. 아이들은 이 낯설고 무서운 어른들 앞에서 다시 겁을 먹은 듯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박 회장의 시선은 다시 한번 새아이의 얼굴을, 특히 첫째 세진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몇 살이냐? 박 회장이 물었다. 6살입니다.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름은 첫째가 김세진, 둘째가 김세하, 셋째가 김세온입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아이들의 성이 김 씨임을 강조했다. 그 말에 박지훈의 어깨가 움찔했다. 김 씨라. 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은 지연이 내민 서류 봉투, 유전자 검사 결과서라고 적힌 글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열어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더 믿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박 회장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돈이냐 아니면 이 아이들을 앞세워 다시 이 집안의 며느리라도 되고 싶은 게냐?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송 여사가 거들었다. 아버님, 저런 것한테 뭘 물어보세요. 딱 봐도 돈 떨어지니까 애들 팔아 한몫 챙기려는 수작이죠. 6년 동안 숨어 살다가 이제 와서 나타난 것만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흥분해 있었다. 지연은 송 여사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박 회장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돈을 원했다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회장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6년 전, 제 뱃속의 아이를 지우라며 어머님이 제게 건넸던 그 돈을 받았겠지요. 그 말에 송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지훈 역시 그제야 6년 전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렴풋이 깨닫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럼 원하는 게 무엇이냐? 다시 묻겠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 지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인지입니다. 인지, 이 아이들이 박지훈 씨의 친자식임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알 권리가 있고 박지훈 씨는 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이름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복수도 협상도 아닌 그저 엄마로서의 당연한 요구였다. 그 순간 서유라의 곁에 서 있던 아들 발건우가 이 모든 상황이 궁금했는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섰다. 6살 건우는 잘 다듬어진 머리와 비싼 실크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러나 낡고 촌스러운 옷을 입은 새 아이를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엄마, 얘네는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왔어? 거지야. 건우의 순진한 질문에 서유라는 기겁하며 아들의 입을 막고 뒤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그 말은 새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다. 특히 첫째 세진이는 엄마 품에 숨어있던 고개를 들고 건우를 노려보았다. 우린 거지 아니야. 너는 뭔데? 세진이가 앙칼지게 소리쳤다. 비록 겁에 질려 있었지만 세진이는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강한 아이였다. 그 기세에 건우가 놀라 서유라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순식간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송 여사는 하나뿐인 손자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박지훈은 이 모든 혼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박 회장만이 유일하게 평정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세진의 그 당돌한 눈빛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조용히들 못하겠느냐. 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자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그는 지연을 바라보았다. 좋다. 인지. 해주겠다. 송 여사와 서유라의 얼굴이 절망으로 변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박 회장의 늙은 눈이 번뜩였다. 아이들은 이 집에 남는다. 내 지연이 반문했다. 이 아이들은 청수의 피다. 특히
저 첫째 놈은 내 아버지를 닮았어. 저런 피를 밖에서 떠돌게 할 수는 없지. 아이들은 이 집에서 청수그룹의 후계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날 것이다. 너는, 박 회장은 지연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너는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해라. 그러면 네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의 돈을 주겠다. 네가 조용히 사라져 준다면 이 아이들의 친어머니는 서유라인 것으로. 싫습니다. 지연의 대답은 즉각적이고 단호했다. 박 회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뭐라고 박 회장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라 지연을 바라보았다. 감히 박 회장의 제안을 거절하다니.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싫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제 아이들은 회장님의 사업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박 회장과 눈을 맞췄다. 6년 동안 갯바람을 맞으며 식당 바닥을 닦으며 법률 서적을 파고들며 다져진 강인함이 그녀의 눈에 서려 있었다. 저는 제 아이들을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를 알려주러 왔을 뿐입니다. 법적인 인정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양육은 제가 합니다. 이 아이들은 제 전부입니다. 그녀의 말에 박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은 6년간 이 아이들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그녀는 전부를 걸고 아이들을 지켜냈다. 송 여사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미쳤구나. 네가 감히 아버님 제안을 거절해. 너 지금 네가 무슨 복을 걷어차는. 시끄럽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송 여사의 말을 잘라.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입니다. 저는 합의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통보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다시 잡았다. 가자. 아들들.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엄마가 아까 약속했지. 맛있는 거. 그녀는 마치 이 거대한 저택이 동네 슈퍼마켓이라도 되는 듯 아이들을 데리고 태연하게 몸을 돌렸다. 아무도 감히 그녀를 잡지 못했. 성북동 저택의 철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는 6년 전 그날 밤 쫓겨날 때의 그 소리보다 훨씬 더 무겁고 소름 끼치게 들렸다. 지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언덕길을 말없이 내려왔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저 엄마의 걸음걸이에 맞춰 작은 발을 바삐 움직일 뿐이었다. 박 회장의 생신년을 위해 언덕길을 오르던 고급 차량들이 낡은 운동화를 신고 새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는 지연의 가족을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세상과 지연의 세상은 그렇게 다시 한번 분리되었다.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는 동안 아이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제잘되던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 작은 마음들 역시 방금 겪은 폭풍 같은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며 유리창에 비친 아이들의 굳은 표정을 몰래 훔쳐보았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를 알려주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거지라는 모욕과 어른들의 추악한 분노를 맨몸으로 겪게 만든 셈이 되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여관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은 지친 듯 방구석에 주저앉았다. 지연은 끓인 물에 수건을 적셔 아이들의 얼어붙은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다. 그때까지 참아왔던 둘째 세아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까 그 할머니가 우리 보고 더러운 애새끼들이랬어. 세아의 울음은 신호탄이 되었다.
막내 세온이도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의 품을 파고들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세진이 할머니 강여사 보고 싶어요. 지연은 새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그녀의 등은 아이들을 모두 안기에는 너무 좁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팔을 뻗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가들. 그녀는 아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에게서 위로를 받고 있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주었다. 한참을 울고 난 첫째 세진이가 훌쩍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6살짜리답지 않게 깊은 눈을 한 아이였다. 엄마, 응. 세진아. 아까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 맞아요. 세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확인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아줌마 서유라 옆에 있던 애 발건우는 그럼 지연은 차마 대답을 이어가지 못했. 엄마, 아빠가 왜 우리를 싫어해요? 왜 그 아줌마랑 그 애랑만 살아요? 아이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지연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이것이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진실의 무게였다. 지연은 눈물을 삼키고 아이의 눈을 마주 보았다. 아니야. 세진아. 아빠가 너희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주 오랫동안 몰랐던 거야. 너희가 세상에 있는 줄을.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랑 같이 살아요. 지연은 그 순진한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다. 일단 우리 밥부터 먹자. 엄마가 서울 오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잖아. 우리 짜장면 먹을까? 그녀는 애써 화제를 돌렸다. 아이들은 짜장면이라는 말에 잠시 슬픔을 잊은 듯 눈을 빛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밝힌 상처의 가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의 이 순진한 질문들. 그것이 바로 그 어떤 법률 서적보다 강력한 지연의 반격이었음을 그녀 자신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지연이 떠난 청수그룹 본체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다. 손님들은 모두 눈치껏 돌아갔고 거실에는 박 회장과 송 여사 그리고 박지훈과 서유라 단 4사람만 남아 있었다. 값비싼 생신상은 촛불이 꺼진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송 여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거렸다. 미쳤어. 저 여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보, 당장 변호사 불러서 접근 금지 신청부터 해야 해요. 저런 미친 개가 어디서. 닥치지 못할까 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송 여사는 난생 처음 듣는 남편의 고함에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이야. 박 회장의 눈이 불타고 있었다. 6년 전 당신이 그 아이를 떼어내라고 한 짓. 내가 모를 줄 알았소 여보. 그건 우리 집안을 위해서 사내 아이 셋을 그것도 내 아버지를 쏙 빼닮은 저 장손을 밖에서 6년이나 굴리게 만들어 당신이 청수그룹의 대를 끊을 뻔했어. 박 회장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며느리의 배신감이나 아들의 불륜이 아니었다. 오직 후계자와 혈통뿐이었다. 그는 넋이 나간 듯 앉아있는 아들 박지훈을 노려보았다. 너는 넌 내 애비가 될 자격도 없어. 내 씨가 셋이나 밖에서 구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 가짜 발건우 하나 데리고 좋다고 실실대고 다녀. 서유라의 얼굴이 그 말에 하얗게 질렸다. 아버님, 건우는 가짜가 아니
시끄럽다. 박 회장은 모든 것을 묵살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첫째 세진의 그 당돌한 눈빛만이 아른거렸다. 지훈이 너. 네. 아버지.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아이 셋을 데려와. 아니, 적어도 저 첫째 놈만이라도 데려와야 한다. 하지만 지연이가 양육권을 포기 안 하겠다고. 박지훈이 힘없이 말했다. 법, 그깟법이 밥 먹여주나 돈으로 안 되면. 박 회장은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송 여사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다. 맞아요. 돈으로 구슬려야죠. 아니면 약점을 잡아서라도. 하지만 박지훈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분노나 어머니의 계략보다 아까 들었던 아이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았다. 아빠가 왜 우리를 싫어해요? 그 말은 그의 죄책감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박지훈은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6년 전 지연에게 배신을 들켰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유라와 아들 건우의 사진을 내려다 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의 전부였던 가족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은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는 6년간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거짓말 위에 서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속았고 서유라에게 속았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속여왔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개인 비서의 번호를 찾아 눌렀다. 나 박지훈인데 지금 당장 김지연이라는 여자. 6년 전 내 아내였던 그 여자의 행방을 찾아. 아마 근처 여관에 있을 거다. 그리고 지난 6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샅샅이 알아내. 조용히 전화를 끄는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그들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이 놓쳐버린 6년의 세월과 자신이 버렸던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지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여관 근처의 작은 중국집으로 향했다. 허름한 간판 아래 오늘의 할인으로 짜장면이 적혀 있었다. 엄마가 약속했지. 맛있는 거. 그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주눅이 들어 있었다. 식당 안에는 손님이 아무도 없었다. 지연은 짜장면 3그릇과 자신을 위해 가장 싼 짬뽕밥 하나를 시켰다. 아이들은 음식이 나오자 잠시 눈을 빛냈지만 예전처럼 개걸스럽게 먹지 못했다. 그들은 젓가락으로 면을 뒤적이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엄마, 둘째, 세아가 입을 열었다. 응. 세아야, 아까 그 집. 아빠 집. 거기서 먹는 밥은 짜장면보다 더 맛있어요. 지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의 질문은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아니야. 세아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라고 말하기엔 그녀가 아이들에게 해준 것은 세진 항구 식당에 남은 반찬이 전부였다. 그냥 다 똑같은 밥이야. 얼른 먹어. 면 불겠다. 그녀는 대답을 회피하고 짬뽕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다. 국물은 뜨거웠지만 속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 시간 박지훈은 성북동 본체의 서재에서 담배 연기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서 막 보고를 받은 참이었다. 6년. 그가 애써 외면했던 6년의 세월이 A사 용지 몇 장에 요약되어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다.
비서는 유능했다. 단 몇 시간 만에 김지연의 6년을 파헤쳐냈다. 보고서의 첫 장은 지연이 그날 밤 탔던 남쪽행 버스표 사본이었다. 그리고 도착한 곳, 세진이라는 낯선 항구 도시. 다음 장에는 강여산의 식당이라는 허름한 국밥집 전경과 그 식당에 딸린 좁은 창고방 사진이 있었다. 그곳이 지연과 아이들의 6년치 보금자리였다. 다음은 세진 시립도서관의 대출 기록이었다. 김지연의 이름으로 대출된 책들은 소설이나 교양서적이 아니었다. 민법 총칙, 알기 쉬운 가족관계 등록법, 친족상속법 해설,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 실무. 박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6년 동안 돈을 모아 변호사를 살 궁리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법을 공부했다. 맨바닥에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은 세진의료원의 진료 기록 사본이었다. 산모 김지연, 임신 32주 차 조기 진통, 3태아 출산, 가기 1kg, A 9kg, A 8kg 미수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막대한 병원비를 강여사라는 사람이 대납했다는 기록과 지연이 그 돈을 갚기 위해 지난 5년간 식당에서 무보수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갔다는 차용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박지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6년 전 그의 어머니는 분명 깨끗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처리가 당연히 거액의 합의금이나 위자료일 것이라. 혹은 아이를 지우는 수술비일 것이라 어렴풋이 짐작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아니,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받지 않은 것이었다. 그녀는 맨몸으로 쫓겨나 혼자서 새 아이를 낳고 빚을 져가며 그 아이들을 6년이나 키워냈다. 그는 서유라와 결혼하며 아들 건우가 태어났을 때 최고급 산후조리원과 유모, 운전기사를 붙여주었다. 건우가 감기에 걸리기라도 하면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그런데 그의 친자식 셋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곰팡내 나는 창고방에서 자라났다.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 박 회장의 명령이나 어머니의 히스테리를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보고서에 적힌 여관 주소를 움켜쥐고 서재를 뛰쳐나왔다. 지연은 아이들을 겨우 재우고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낡은 법률 노트를 다시 펼쳤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내일 아침 첫 차로 세진에 내려가 강 여사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소송을 준비할 생각이었다. 바로 그때 낡은 여관 방문이 쾅 하고 울렸다. 지연은 놀라 아이들을 감쌌다. 누구세요? 나야. 박지훈.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지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가 어떻게 여길? 문 열어. 제발.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하게 들렸다. 지연은 망설였다. 아이들이 깰까봐 두려웠고 저 남자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문은 계속해서 울렸다. 결국 그녀는 아이들이 덮고 있던 이불을 잘 여며주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술 냄새와 비싼 향수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박지훈은 술에 취한 것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제정신도 아닌 듯 보였다. 그의 완벽하게 빗어 넘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비싼 실크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그는 방 안을 한번 훑어보았다. 좁은 방, 낡은 이불 한 채를 셋이서 나눠 덮고 자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는 지연을 바라보았다. 6년 전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던 그녀가 아닌 목이 늘어난 티셔츠와 낡은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는 그녀를 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 왔어요? 지연이 차갑게 물었다. 미안하다. 그가 6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다 몰랐어. 이렇게까지. 지연은 헛웃음을 쳤다. 몰랐다. 그 말은 변명이 안 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 맞아. 내 잘못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수표첩을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무엇인가를 적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거 받아. 그가 내민 것은 금액이 적히지 않은 백지 수표였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거죠? 지연이 물었다. 6년 동안. 6년 동안의 빚이라고 생각해. 병원비, 양육비. 아니, 그냥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 역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아버지. 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다. 지연은 그 수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그 수표를 밀어냈다. 수표가 박지훈의 손에서 떨어져 낡고 더러운 여관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당신 아버님께도 말했지만 지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나는 내 아이들을 팔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의 돈 필요 없어요. 6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박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와 지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럼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아버지 말씀대로. 저 첫째, 세진이, 그 애라도. 닥쳐요. 지연의 목소리에 날이 섰. 감히 내 아이들 이름을 당신 입에 올리지 마. 내가 원하는 건 돈도, 당신들 집안의 인정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녀는 문을 활짝 열고 복도를 가리켰다. 당신이 2번 다시 내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 그리고 법정에서 만나는 것. 나는 내일 당장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당신 돈이 아니라 법으로 내 아이들의 존재를 증명할 겁니다. 박지우는 그 단호한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차마 줍지도 못한 채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가 떠나고 문이 닫히자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죽여 울었다. 한편 여관 밖 어두운 골목에 세워진 차 안에서 서유라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이 방금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있었다. 박지훈 사장, 김지연과 모텔에서 심야 독대, 백지 수표를 건넸으나 거절당함. 서유라는 그 보고를 받자마자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다음 날 새벽, 서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지연과 새 아이들은 이미 남쪽으로 향하는 첫 차에 몸을 싣고 있었다. 어젯밤 박지훈이 떠난 후 지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지켰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서울에서의 밤은 그렇게 끝이 났다. 버스 창밖으로 거대하고 차가운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다. 6년 전, 이 도시에서 도망칠 때는 절망과 공포뿐이었지만 지금 돌아가는 길은 무거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겼다. 돈의 유혹을 이겼고
그들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다. 아이들은 버스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 서울로 향할 때의 호기심과 설렘은 사라지고 6살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경험의 무게가 그 작은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어젯밤 여관방에서 지연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었다. 아빠는 엄마랑 아주 오래전에 헤어졌어. 그래서 너희가 있는 걸 몰랐던 거야. 아이들은 이해하는 둥 마는 둥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왜? 라는 질문이 가득했다. 지연은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없었다. 그것은 어른들의 추악한 이기심이었고 아이들의 순수한 세계가 알아서는 안 될 영역이었다. 엄마, 첫째, 세진이가 멍하니 창밖을 보며 입을 열었다. 서울은 다시 안 올 거죠. 그 말에 지연은 가슴이 시렸. 응, 다시는 안 올 거야. 우리 집은 세진이잖아. 그럼 아빠는요? 아빠도 세진이로 와요. 아니, 아빠는 서울에 살아야 해. 대신 우리가 법원에는 몇 번 가야 할지도 몰라. 세진이랑 세아랑 세훈이가 아빠 아들이라고 도장 쾅 받는 일을 하러 갈 거야. 세진이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나는 엄마 아들이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 듬직한 대답이 지연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같은 시간 성북동 본체는 지연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폭풍의 중심에 있었다. 박지훈이 여관방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그는 어머니 송여사와 아내 서유라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는 6년 전 지연의 뺨을 때렸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어젯밤 그녀가 밀쳐냈던 백지수표가 떨어졌던 그 더러운 여관 바닥을 떠올렸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6년 전에도 지금도 변한 것은 자신이었다. 그는 돈과 권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서유라는 남편이 잠근 서재 문 앞에서 밤을 새웠다. 그녀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의 보고는 처참했다. 백지수표, 거절당함, 소송 준비 확인. 이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만약 김지연이 돈을 요구했다면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다른 재벌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 여자의 입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김지연은 돈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인지를 원했다. 법적인 승리. 그것은 서유라와 그녀의 아들 건우의 자리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일이었다. 날이 밝자 서유라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 송 여사의 방문을 두드렸다. 송 여사 역시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히스테릭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저희 이대로 당할 건가요? 서유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 여자, 김지연. 어머님이 생각하는 그런 멍청한 여자가 아니에요. 6년 동안 법을 공부했고 지금 우리한테 법대로 하자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깟 변호사 하나 사서 그게 안 통하니까 문제잖아요. 서유라가 소리쳤다. 어머님이 6년 전에 일을 그따위로 처리하지만 않으셨어도 뭐 지금 나한테 책임을 미루는 거냐. 송 여사의 눈이 커졌다. 그래, 너는 뭐 했어? 6년 동안 아들 하나 낳아놓고 지훈이 마음 하나 못 붙잡아둔 주제에 그 여자애들 셋이 나타나자마자 넋이 나가서는 두 여자의 추악한 동맹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기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서유라는 깨달았다. 이 집안의 그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박 회장은 이미 혈통에 눈이 멀어 장손세진 타령만 하고 있었고, 송 여사는 자신의 실책을 감추기에 급급했으며, 남편 박지우는 죄책감에 빠져 문을 잠가버렸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좋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제 아들 건우를 지키기 위해서 뭐든 할 거예요. 그녀는 송 여사를 노려보고 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저예요. 청수그룹. 지금 좀 위험해요. 그 여자. 김지연. 막아야 해요. 박지우는 서재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내의 절박한 통화 소리, 어머니의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김지연 6년간의 행적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삼태아 출산, 친족상족법 해설, 5년간 무보수 노동. 그는 자신이 이 여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6년을 버텼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아들이나 남편으로 살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새 아이의 죄지은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소송 준비 중단해.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네. 그리고 그는 지연의 번호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버스가 세진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짠, 네, 나는 바다 냄새가 짙게 깔린 저녁이었다. 며칠 만에 돌아온 고향의 공기는 서울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축축하고 따뜻했다. 아이들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할머니를 외치며 식당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그 작은 등들은 서울에서의 기억을 억지로 털어내려는 듯 가벼웠다. 지연은 그 뒤를 천천히 따랐다. 그녀의 발걸음은 서울로 향할 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그 무게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을 딛고 선자의 단단한 무게였다. 식당 문을 열자 뜨끈한 돼지뼈 냄새가 훅 끼쳐왔다. 강 여사는 카운터에서 깍두기를 담그다 말고 흙투성이가 되어 뛰어들어오는 아이들을 말없이 쳐다봤다. 할머니, 우리 서울 갔다 왔어요. 서울은요? 아이들이 제잘거리기 시작했지만 강 여사는 아이들을 지나 지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연의 지친 얼굴. 하지만 6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텅 빈 눈빛과는 다른 무언가를 결심한 자의 눈빛이었다. 강 여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턱짓으로 주방을 가리켰다. 왔으면 밥 먹어야지. 국 데워놨다. 아이들은 그 말에 안도한 듯 익숙한 창고방으로 달려가 가방을 던져두고 손을 씻으러 갔다. 지연이 주방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강 여사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그녀 앞에 탁캉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래서 벌집은 제대로 쑤시고 왔냐? 강 여사가 무심한 척 깍두기를 버무리며 물었다. 지연은 숟가락을 들었다. 소송. 걸 거라고 말하고 왔어요. 강 여사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까짓 놈들한테 그 말이 통할 것 같으냐? 안 통하면 통하게 만들어야죠. 지연이 국밥을 한 숟갈 크게 떠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며칠간 얼어붙었던 속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그제야 집에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며칠이 지났다. 세진의 삶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온하게 흘러갔다.
아이들은 다시 어린이집에 갔고 지연은 다시 식당 일을 도왔다. 서울에서의 일은 마치 하룻밤의 악몽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읍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이 6년간 모은 자료를 내밀고 정식으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의뢰했다. 변호사는 승산이 희박하지는 않지만 청수그룹을 상대로 한 싸움은 길고 지루할 것이라 말했다. 지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마감 시간이 가까워진 늦은 밤이었다. 식당 앞 낡은 아스팔트 위로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박지훈이었다. 며칠 전 여관에서 보았던 헝클어진 모습이 아닌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그러나 뼛속까지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는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젖은 유리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연은 행주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밤바람이 여기까지 무슨 일이죠? 내일 변호사 통해서 소장 날아갈 거라고 경고하러 왔나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녀의 어깨 너머 식당 구석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며칠간 세진에 머물며 자신이 6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들의 일상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친구들과 왁자지껄 떠들고 엄마의 식당 일을 돕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는 깨달았다. 저 아이들은 서울의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송 안 해도 돼.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제 법원에 가서 인지신고 했어. 세진이, 세하, 세온이 내 아이들 맞다고 내가 직접 신고했어. 지연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6년을 준비한 싸움이 이렇게 허무하게. 왜요? 당신 아버지가. 아버지는 아직 모르셔. 알면 날 죽이려 들겠지.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집안 지금 엉망이야. 서유라 씨는 건우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 이혼하자고 하더군. 아버지는 저 첫째 세진 놈 데려오라고 난리고 어머니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거대해 보였던 청수그룹이라는 성은 김지연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었고 새 아이의 등장은 그 고름을 터뜨린 것뿐이었다. 그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와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건 양육비야. 지연이 거절하려 하자 그가 다급하게 손을 저었다. 빚이라고 생각해. 당신한테 진 빚이 아니라 내가 내 아이들한테 진 빚이야. 당신이 6년 동안 식당에서 갚은 그 빚처럼 나도 평생 갚아도 못 갚겠지만 이건 받아줘. 제발. 지연은 통장을 바라보았다. 김세진, 김세아, 김세온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다. 6년 전 백지수표를 내밀던 그 오만한 손이 아니었다. 죄책감으로 떨고 있는 한심하지만 진심이 담긴 손이었다. 지연은 그 통장을 말없이 받아들었다. 돈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받아든 것뿐이었다.
아이들. 한 번만. 그가 애원하듯 물었다.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은 지금 텔레비전 봐야 해요. 그리고 내일 일찍 어린이집 가야 해요. 가세요. 그녀는 식당 안으로 돌아서서 들어갔다. 박지우는 차마 그녀를 잡지 못하고 닫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더 바라보다가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아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쓸쓸했다. 몇 주가 흘렀다. 읍내 변호사에게서 등기가 도착했다. 새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김세진, 김세아, 김세온, 그리고 부풀안에 선명하게 찍힌 박지훈이라는 세 글자. 지연은 그 서류를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녀는 청수그룹을 이기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6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다. 그날 오후, 지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 앞 작은 갯벌로 향했다. 세진의 바다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아이들은 낡은 장화를 신고 첨벙거리며 갯벌을 뛰어다녔다. 엄마 나 망둥어 잡았어. 세아가 소리쳤다. 엄마, 여기 조개 많아. 세훈이가 호미를 흔들었다. 첫째 세진이는 말없이 엄마에게 다가와 작은 조개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다. 지연은 그 조개를 받아들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는 6년 전 그 화려한 성북동 저택에서 단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 아주 옅고도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